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샘문학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조준균의 세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추측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고 여러분이 과제로 열린 질문, 선택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서 제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소설의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소설 작품에서 어떻게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추측 질문 9번째입니다. 자, 조준균이 쉰내 나는 떡을 끝까지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 상에서 쉰내가 나는 그런 떡을 끝까지 먹은 이유, 이거는 이제 혜란 씨가 가져온 떡이기 때문이죠. 조준균 씨가 회사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혜란 씨와 가깝게 마음을 열고 지내는데, 그런 혜란 씨가 동료들을 위해서 가져온 떡을 아무도 먹지 않으면 이제 혜란 씨가 가져온 사람이 민망해지겠죠.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떡을 끝까지 먹었는데, 그 옆에 있던 부장님은 쉰 떡에 무슨 그리 욕심을 부리냐고 또 핀잔을 주면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식할 수도 있지만 가져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끝까지 먹어주는 그런 인간미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자, 조준균이 나와 혜란을 자신의 공간으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조준균 씨가 여기에서 거의 처음으로 개그를 치는 것 같은데, 6인용 테이블이었으면 데려오지 않았다, 3인용 테이블이어서 데려왔다 라고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아무래도 나와 혜란 씨를 친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까지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돈을 아끼려고 점심을 안 먹던 조준균이 왜 형수에게는 8만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준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을 해준 친구도 있는데,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뭔가 정황상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대학 시절의 인연을 쭉 이어오면서 서로 각별하게 그 술집 겸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굉장히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 친구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선뜻 8만원을 내어준 것이겠죠. 이 돈 문제가 얽히면 가족 간에도 의가 상하고 친했던 친구도 절교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조준균 씨는 자신의 이익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시를 썼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달지 않고 누구든지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나는 왜 그 술집에 다시 가볼 생각을 했을까? 이 소설 속의 나 영주는 처음에는 혜란 씨와 거리감을 두면서 더 이상 친밀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혜란 씨와 조준균 씨가 정말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 술집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혜란 씨와 조준균 씨가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소설 뒷부분을 조금 더 이어쓰기를 해본다면, 선생님은 결국에는 영주는 그 술집에 찾아가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주 씨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혜란 씨와 조준균 씨라는 특이한 인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세계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간미 넘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자신의 생활 그런 태도가 굳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혜란 씨가 인간미 넘치고 정이 많은 혜란 씨가 자신이 정직원이 되지 못한 후에도 뭐 연락을 해와서 밥 한번 먹자거나 그런 식으로 연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영주 씨는 그냥 그들이 지나간 세계에 살고 있듯이 자신 또한 정식 패게든 고기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의 상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영주의 태도는 조금은 차가운 것 같아서 사람의 성격이 쉽게 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가 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자, 14번 형수는 왜 갑자기 도용이란 말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해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형수 씨의 그런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 했는데, 자, 프린트 9페이지죠. 왼쪽 다단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자, 그러면 도용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툭 던지자 형수 씨는 흥분했다. 얘 좀 봐라.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신은 그런 게 아니었어. 준균아, 얘들이 모른다. 우리 세계를 몰라.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흥분을 합니다. 자, 일단 도용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죠. 자, 도둑질해서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쓴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 조준균 씨가 자, 지나간 세계라는 시 작품을 쓰고 나서 자, 이것을 자기 이름 뭐 이땡땡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낭독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똑부러진 영주가 그거는 그러면 도용 아닌가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수 씨는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자신들의 세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화가 날 수가 있겠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활동했던 그 세계, 독재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데모를 했던 그러한 세계 자체를 불법적인 걸로 치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요즘 이제 갈수록 세대 차이가 조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선생님은 느껴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을 먹더라도 n분의 1을 해서 각자 계산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앞에서 딱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조금 자유롭고 개인적인 성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보고 공감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만 가지고 딱딱 판단해서 말하는 그런 세대 차이가 또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형수 씨는 자신들의 세계를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화가 났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도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죠. 형수는 왜 나와 혜란에게 니들은 모른다 몰라라고 했을까?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행위를 도용이라고 했듯이 이제 형수 씨도 어린 니들은 모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이 세대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고 자기 세대가 겪은 일을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제 니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세대만 해도 데모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민주 정권이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군인 출신의 독재가 아닌 최초의 민주적인 그런 정권이 처음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우리 문민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993년 이후로는 이제 대학생들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도 80년대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이런 데모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학생 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총학생회가 아닌 보통의 평범한 대학생들은 이제 대규모의 시위에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한 드라마나 책에서 많이 보아오던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런 데모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조준균 씨와 형수 씨의 세대라기보다는 나와 혜란 씨의 세대에 가깝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면 잘 공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 세대가 나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젊은 세대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또 시작이다 하면서 라떼는 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유행어가 되는 것조차도 한국 사회의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16번째. 자, 술집 이름은 왜 지나간 세계일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집어넣은 질문인데요. 이 지나간 세계가 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둘이 사는 술집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형수 씨나 조준균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대학 시절의 어떤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시의 제목이. 그래서 그냥 시의 제목으로 술집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궁금했던 거는 작가는 왜 이러한 제목을 시의 제목이자 술집의 이름으로 썼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자문자답을 해보자면 그 세계가 아무리 좋은 세계라고는 해도 현재와는 동떨어진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작가가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지나간 세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10페이지 오른쪽 다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문장과 시와 드라마는 있지만 이름은 없는 세계. 내가 간신히 기억하는 한 그것이 바로 조준균 씨의 세계였다. 자, 여기서 지나간 세계는 자, 이름이 없는 세계죠. 나의 이름이 없다는 것,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세계. 자,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적 세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조준균 씨의 이름이 맨 앞 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자, 무리 중자에 자, 균등할 균자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무리, 공동체가 다같이 균등하다. 자, 그래서 조준균 씨는 이름부터가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 그 다음에 평등. 자, 이러한 민주적인 가치들, 자, 이러한 가치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준균 씨는 자, 지나간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그런 공동체적인 시대, 그런 시대가 변했다는 인식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제목을 지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이 작가분한테 이런 질문들이 맞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긴 시간 동안 추측 질문에 대해서 2차 시에 걸쳐서 한번 답변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소설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준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 이 소설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자, 남들이 하는 대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의 의미가 이 소설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자, 이 친구가 길게 설명해 준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신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신념이라는 단어를 한번 추출해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소설의 주제는 직급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쉬쉬하는 더러운 세계를 표현한 것 같다. 자, 이 친구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한데 문장이 조금 정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을 표현한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더러운 세계를 표현한 것 같다. 우리 더러운이라는 세계를 조금 순화시켜서 직급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냉혹한 사회를 표현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회사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세계에 조금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의 냉혹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자, 세 번째, 나는 이 소설의 주제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대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 친구는 이제 이 소설이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소설의 교훈을 주제로 정해 주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신념이란 단어를 또 추출해낼 수 있겠고, 자, 그 이유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에, 자, 일단 이거는 시가 아니니까 자, 소설로 고칠게요. 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조준균 씨는 말수도 적고 직급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준균 씨라고 불리는 인물이지만 노 교수의 책의 오류를 꼼꼼히 찾아내고 대학생 때 데모를 하기 위한 시를 쓰고 혜란이 가져온 상한떡을 먹어주는 등 조용한 용기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조준균 씨의 행동은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나와 혜란 그리고 형수처럼 조준균 씨와 함께 해주고 조준균 씨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준균 씨가 꿋꿋이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길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네,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포함시켜서 이유를 써주었네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맞춤법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사람들애가 아니라 사람들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다. 눈치이긴 눈치인데 누구의 눈치냐? 다른 사람들의 눈치다. 이런 식으로 관형격 조사를 사용해야지 애라고 쓰면 부사격 조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애라는 이런 부사격 조사는 어떤 장소의 의미, 학교에 병원에 이런 식으로 장소의 의미를 사용할 때 쓰고, 아니면 아침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등에 사용을 하고, 뒤에 이렇게 눈치라는 명사가 나오면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격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이 유사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친구들이 엄청 헷갈리는 표기인데요. 발음이 애로 나더라도 여러분은 의라고 써야 합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회가 주제다 이렇게 적어 주었는데, 보통 소설의 주제가 되려면은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사회의 냉혹함이란 단어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대로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비판, 여기까지 써달라고 했죠. 그 작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소설을 쓴 거니까 그런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자, 여기까지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자신의 권리를 꿋꿋이 찾아가는 약한 인간을 안 좋게 바라보는 인간들, 사회. 자, 여기 지금 문장을 끝맺지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 서술형 쓸 때 이런 식으로 끝을 내버리면은 문장이 종결되지 않아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들과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선생님은 이 약한 인간, 이 소설 속에서 조준균 씨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고 직급이 없으니까 약한 인물이다,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조준균 씨를 보면서 자, 그러면 진짜 강한 것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게 일반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화를 내고 따져 물을 사람은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인데, 권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런 출세나 승진을 위해서 이제 아부를 하고 겉으로 이제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강자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선생님은 진짜 강한 사람이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배려해주는 약자한테 약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소설 속의 조준균 씨는 본부장, 자신의 그런 자리를 쥐락펴락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그래서 선생님은 조준균 씨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사하게 살지 말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따뜻하게 배려해줄 줄 아는 그런 배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세상이 정한 기준 혹은 원하는 답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세계를 지키며 소신껏 행동하는 삶의 의미. 자, 이 친구는 지금 소신이라는 말도 적어줬네요. 그래서 신념과 더불어서 조준균 씨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힘든 사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자. 네, 이 친구는 조금 아예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져요. 그래서 지금 조준균 씨가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조준균 씨가 열심히 사는 방향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 이것이 아니라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정의를, 인간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8번처럼 적어버리면 이 소설의 포인트와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신의 맡은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이 친구는 또 자신의 맡은 의무라고 적어주었는데, 자, 주격조사를 써서 자신이 라고 써주는 게 맞겠네요. 자신이 맡은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를은 뒤에 목적격조사가 또 나오니까 자신이 맡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매끄럽게 읽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는 사람이 부당함을 받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제 적어 주었는데, 자, 여기서 부당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비문이고요. 자, 부당한 대우를까지 써줘야겠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에 대한 비판. 자, 이 친구는 비판이라는 것까지 잘 살려줬네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준균 씨가 오히려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데도 이 사회가 너무 톱니기계 바퀴처럼 촘촘하게 굴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각박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이 소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적어준 주제가 또 굉장히 다양하게 써주었는데, 이러한 내용도 분명히 이 소설의 메시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준균의 신념과 생각이 담겨진 지나간 세계에서 그가 떳떳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태도를 이 소설에서 중요시하고 읽는 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 이 친구도 핵심은 잘 짚어줬는데 신념을 지키는 태도, 이 맞춤법이 조금 틀렸네요. 이 담겨진이라는 표현은
우리 1학년 때 이중피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담다에다가 기에다가 어지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건데, 이 기나 어지다나 둘 다 피동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중복해서 쓰면 자, 이중 피동이 되어서 틀린,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어지다를 빼고 담긴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어지를 써서 담아지다, 담아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신념과 생각이 담아지다는 좀 어색하고 신념과 생각이 담긴이라고 이 기를 사용해서 피동 표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떳떳히는 우리 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자, 여기 친구는 꿋꿋이라고 잘 적어 주었는데, 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 중에서 받침이 시옷으로 끝나는 말은 히가 아니라 이로 적습니다. 그래서 자, 꿋꿋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받침이 시옷이니까 이로 적고, 떳떳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받침이 시옷이니까 이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로 발음 나는가 히로 발음 나는가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시옷 받침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서 받침이 시옷인 경우에는 이로 적는 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회의 모습을 풍자했다. 자, 비판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트 있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특히 부장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웃긴데, 맨날 오탈자만 쪼지 말고 모이도 좀 쪼으라고 하면서 치킨런 할 수 있냐고, 바로 닭튀김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농담을 재밌다고 던지는 그런 부장의 모습은 굉장히 웃기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을 너무 신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풍자는 희화화하여 비판하는 것, 여기서 희화화라는 것은 웃기게 라는 뜻입니다. 웃기게 표현해서 비판하는 것. 자, 이 풍자를 깊이 있게 설명하면 더 복잡한데, 여러분은 그냥 비판이긴 비판인데 약간 웃기게 비판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두면 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나만의 세계를 가지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친구도 문장을 중간에서 끊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이 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문장 끝까지, 서술어를 끝까지 살려서 다음부터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짧게 쓰고 싶다면 소신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사회와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반인들의 고민이다. 자, 지금 이 조준균 씨의 그런 내적인 심리 상태는 나타나 있지가 않아서 이 조준균 씨가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갈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조준균 씨를 관찰하는 이 서술자인 나의 고민이 드러나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인이라는 것은 소시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좋겠고, 나라는 소시민이 이 조준균 씨라는 굉장히 신념이 강한 인물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끝나는 이 소설인데요. 자, 이 조준균 씨는 소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그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과 강렬히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시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시민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지는 않은데 대시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 만약에 이 조준균 씨가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그런 시위 과정에서 희생이 됐다면 거의 우리는 그 열사급으로 대우를 해줬을 수도 있죠. 혹은 어떤 투사, 어떤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이제 추앙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헌한 그런 의인인데, 지금은 회사 사람들이랑도 어울리지 않고 너무 자신만의 그런 주관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 결과 회사까지 잘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준균이라는 인물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참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이 조준균 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제 열심히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틀에 맞춰서 살지 않고 신념을 지키며 살자는 것. 여기서도 신념이 나오고, 조준균 씨의 지나간 세계에서 그가 당당하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태도를 중요시하여 위로 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친구는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당당하고 자신의 생각 소신껏 지키는 태도, 이런 핵심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자, 선생님이 주제를 쓰라고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서술어가 이 소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주제가 아니라 이 소설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을 할 때 주제를 쓰라 했으면 주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이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제를 쓴 게 아니라 이 소설의 교훈과 효과에 대해서 써버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술형 연습할 때 마지막 서술어를 조금 주의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문제에 나온 서술어 그대로 쓰라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진 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이 소설의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신념과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가는 냉혹한 현대 사회에 대한 판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 주인공 조준균 씨는 정의롭고 신념이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의 소유자인데, 그러한 조준균 씨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지금의 사회가 정상인 건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이 조준균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을 보게 된 이유도 우리가 소설 속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자, 주인공의 심리와 내면은 나오지 않고, 자,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이 사용됐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인 특징일 거예요. 자,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러한 1인칭 관찰자라는 형식이 내용상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조준균 씨라는 인물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인물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소설을 이끌고 간다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쵸. 이 조준균 씨는 어차피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인물이 자신의 그런 생각과 느낌을 서술한다고 해서 주변 인물들이 이 조준균 씨의 그런 입장과 생각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 영주라는 1인칭 관찰자를 내세워서 지극히 상식적인 인물이 특이한 조준균 씨를 관찰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함으로써 이 조준균 씨라는 인물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조준균 씨의 삶에 굉장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조준균 씨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한 이유는 조준균 씨라는 주인공, 실질적인 주인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준균 씨의 삶의 의미를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한 이유를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특이한 인물인 조준균 씨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준균 씨라는 인물의 그런
조준균 씨의 삶의 태도,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점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설명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이 작품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준균 씨를 객관적인 눈으로 비추어 주어서 독자들이 조준균 씨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라는 점에서 이런 형식과 내용 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 시간 굉장히 수고 많았고, 오늘의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이 던진 질문 중에서 딱히 답은 없고 여러분의 그런 상상력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질문들 올려놨으니까 이 질문들 중에서 한두 가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서 타이핑을 쳐서 문학과제방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